핵심 이론 강의 물권법 마지막 저당권 보고 있습니다. 저당권 효력이 아주 중요했죠. 지난 시간에 저당권 효력에서 뭘 봤죠? 네 가지 봤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봤죠. 특히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부합물, 종물, 그 다음에 과실, 물상 대위,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해서 366조 법정지상권과 365조 일괄경매권이라는 거 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일괄경매권 최근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취득자라고 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보호장치, 마지막으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이런 것들이 저당권의 효력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저당권 처분 및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권도 재산권이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는데, 자, 저당권자는 저당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갑소유 땅.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잖아요. 채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의 저당권은 이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게 주된 권리고 채권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만 팔아먹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절대로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팔아먹거나 저당권에만 다른 담보, 채권 내 질권 같은 거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으면 이 둘 다 팔아먹는 거예요. 자, 저당권을 팔아먹고 앤드 채권도 팔아먹습니다. 자, 이때 채권은 팔아먹었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병은 갑에게 채권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저당권 팔았잖아요. 그리고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겠죠. 지금 A 토지의 저당권자 을로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저당권자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줘야 되겠죠. 순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병은 뭘 취득한다?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자, 제가 이걸 굳이 왜 써드렸냐면, 위에 통지하면 저당권을 취득한다가 아닙니다.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 반면에 등기를 해야 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통지해야 저당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갑이 나중에 병한테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병은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될 텐데, 만약에 병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갑은 정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겠죠. 자, 이때 말소 등기, 부기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정리. 저당권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인 을이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 등기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 처분에서는 그게 이제 처분과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했을 때 물권적 합의와 등기, 저당권 등기를 넘겨준다는 합의와 저당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이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 합의는 양도 양수인 사이만 있으면 충분하겠죠. 반면에 2번.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해야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때 3번. 채권 양도 시기와 이전 등기 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죠.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서 통지가 갑에게 도달한 시기와 병에게 부기 등기로 이전된 시기가 반드시 동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의 기소. 채권 양도 사실은 이미 갑에게 통지가 됐습니다. 병이 채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등기는 아직 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잠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이때는 무효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4번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한 병은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령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저당권과 채권자의 귀속이 잠시 달라진다 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경매는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되겠죠.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저당권 양도와 관련된 내용들 몇 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저당권 소멸사유가 나오죠. 저당권 소멸사유 중에 핵심이 뭐예요? 채권 소멸이 나오죠. 특히 채권은요, 변제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에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겠지.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리는 없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수저당권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공동저당인데 이 공동저당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을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줍니다. 근데 땅값은 9억이고요. 건물 가격은 6억이야. 따라서 을은 땅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저당권을 취득해야만 10억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채권이 하나고요. 채권자가 한 명인데 저당권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저당이 됩니다. 공동저당. 자, 이 공동저당은 일반 저당권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나중에 갑이 을에게 10억을 갚지 않았을 때 이 을이 공동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요. 땅값이 15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을은 땅만 경매해서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잖아요. 땅만 경매해서 10억을 회수하는 걸 20배당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땅값 여전히 9억, 건물 가격 여전히 6억이면 두 개를 동시에 경매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억을 회수할 수 있죠. 그래서 땅이 9억에 경락이 됐고 건물이 6억에 경락이 됐을 때 땅값 9억과 건물값 6억에서 을의 10억을 어떻게 배당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동시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 다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와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해서 배당하는 경우를 각각 동시배당, 20배당이라고 하고 요거를 36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368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우리 대법원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 첫째, 이 공동저당권자 을이 각각의 목적물에 최선순위 저당권이어야 돼, 이게. 을이 땅에서도 1번 저당권이고요. 건물에서도 1번 저당권이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을이 땅에는 1번 저당권인데 건물은 2번 저당권이야.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그럼 따로따로 경매해요. 36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땅도 건물도 전부 채무자 소유여야 됩니다. 그래야 368조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땅은 갑소유인데 건물은 부인 병소유야. 물상보증인이죠. 그러면 36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전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을이 최선순위 저당권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토지도 채무자 갑소유고 건물도 채무자 갑소유인 상태에서 을이 최선순위 저당권자예요. 그 다음에 토지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각각 존재해요. 이렇게. 자, 요때 368조 두 가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문제를 출제하겠죠. 자, 어떻게 출제를 할까요? 배당액을 구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그럼 동시배당을 봅니다. 땅이 9억에 팔렸고 건물이 6억에 팔려서 땅값 9억과 건물값 6억에서 을의 10억을 어떻게 배당하는가? 안분배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안분배당. 안분배당이라는 건
목적물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해요. 즉 을의 10억을 9대 6의 비율로 배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10억을 15등분을 해야 돼요. 15등분을 한 다음에 9억에서는 9등분을, 6억에서는 15분의 6등분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하는 게 안분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채권액을 15등분 한 다음에 9등분, 6등분씩 배당하는 것. 이걸 안분배당이라고 해요. 즉 을의 채권을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여 그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그건 안분배당이라고 하죠. 배당에 구하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은 토지 가격 6억, 9억에서 6억을 배당받고 5분의 3 건물 가격 6억에서 4억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 9억 중에서 6억을 배당받았으니까 병은 3억을 배당받으면 되는 거고요. 건물 6억에서 을이 3억을 배당받았으니까 4억을 배당받았으니까 정은 2억을 배당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동시 배당했을 때 각각 배당받는 금액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반면에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토지가 먼저 경매가 됐어요. 9억이 나왔어요. 을이 9억을 다 받아요. 그럼 병은 어때요? 동시배당했더라면 3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죠? 을이 땅을 먼저 배당을 함으로써 을이 9억을 다 받아가니까 병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68조 2항은 이시배당이라고 해서 이 먼저 경매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순위 권리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번째, 건물이 경매가 돼요. 역시 갑소유예요. 4억이 나왔습니다. 이 4억을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4억을 어떻게 배당하느냐? 일단 을은 10억 중에서 9억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을은 일단 1억을 배당받아요. 그럼 나머지 3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자, 이걸 368조에서 2항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어느 하나가 먼저 경매가 됐을 때 그 먼저 경매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권리자 을이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다른 목적물, 건물로부터 을이 동시배당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억. 요 4억을 한도로 병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억에 대해서 병이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걸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 정은 2억 배당 받겠죠. 그러면 마치 동시배당했을 때하고 결과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요걸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권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공동저당권자가 각각의 목적물의 최선순위고 엔드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는 간단해요. 이렇게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갑소유 땅 9억짜리, 건물은 갑의 부인 병소유 6억짜리, 거기에 을이 갑에게 10억을 빌려주면서 땅에도 저당권, 건물에도 저당권을 갖고 있어. 동시배당합니다. 땅값 9억과 건물가격 6억에서 어떻게 배당을 하는가? 하나가 채무자 소유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니까 368조는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동시배당했을 때 채무자 소유 목적물로부터 을은 전부를 배당받아요.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그럼 여기 있던 후순위 권리자는 원래 동시배당하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억이 배당을 될 때, 건물이 6억에서는 을은 1억을 배당받고요.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을은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서 일단 9억을 배당받고 모자라는 걸 물상보인 목적물로부터 배당을 받습니다.
자, 아까 물상보증인 목적물에 후순위 권자가 있었어요. 얘는 배당을 받는 거예요. 남은 건 이제 병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배당입니다. 반면에 20배당. 땅이 먼저 경매가 돼요. 9억. 그럼 을은 9억을 다 받아요. 역시 후순위 권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다음 병이 문제죠. 나중에 병이 경매되면 똑같아요. 을은 1억 받고 나머지 후순위 권자가 받는 거예요. 20배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동시배당을 하든 20배당을 하든 결과는 이렇게 똑같으십니다. 그러면 20배당에서 병께 먼저 경매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6억. 중에서 을이 6억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갑소유 땅이 경매가 돼요. 9억. 그럼 을은 병소유 땅으로부터 6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4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남는 5억을 누가 받느냐? 병이 받느냐? 안 받는다니까요. 병은 동시배당했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을 누가 가져가냐? 얘 물상보증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이 5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부가 채무자 소유고 최선순위일 때 동시배당 20배당 되는 것과 하나가 채무자 소유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동시배당 20배당 하는 게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해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의, 하나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개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저당권을 말하고 부동산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을 하지요. 당연히 계약부로서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고요. 공동저당은요. 공동저당 자체는 설정 시기 순위가 달라도 상관없고 목적물이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고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 공동저당이야. 다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그 공동저당에 대해서 368조가 적용되기 위한 거는 요건이 좁단 말이에요. 협소하단 말이에요. 공동저당권자가 최선순위고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368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저당권 자체는 순위가 달라도 상관없고 저당권 설정시가 달라도 상관없고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 소유라도 상관없고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동저당권 자체는. 구별하셔야 돼요. 단 368조가 적용이 되려면 최선순위여야 되고 몽땅 채무자 소유여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목적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면 따로 한다. 따로 경매한다. 그 다음에 2번. 여기 문제죠. 공동저당권자가 각 부동산에 대해서 최선순위일 때 368조가 적용이 되는데 전부가 채무자 소유일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시배당할 때는 안분배당하고요. 20배당할 때는 일단 다 받는단 말이죠. 그게 동시배당과 20배당이 되는 거예요. 동시배당이 뭐예요? 부담의 안분이라고 그랬죠.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을 동시에 경매에 넣어서 땅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넣어서 땅 9억과 건물 6억을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하는가?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단 말이죠. 단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을이 받을 10억을 15등분 한 다음에 땅값에서 그 등분 또 10억을 15등분 한 다음에 건물가격에서 6등분해서 배당받는 것. 이게 동시배당하는 거예요. 단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이렇게 배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분배당은요. 후순위 고지가 있든 없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핵심 판례.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거. 아까 땅은 갑소유 채무자. 건물은 물상보증인 병소유일 때는 안분배당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채무자 소유 부동산 9억에서 먼저 9억을 다 받고 모자란 1억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는. 안분배당이 적용이 안 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배당.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를 먼저 배당해요. 그럼 공동저당권은 일단 다 받아.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 후순위 권자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자, 이 후순위 권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부 갑소유고 채무자. 을이 9억을 다 받았을 때 병은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은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될 때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4억이었잖아요. 요 4억을 한도로 병이 대신 받는단 말이죠. 이걸 후순위 권리자의 대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 병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을이 동시 배당했더라면 건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억을 한도로 을을 대신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억 중에서 1억을 을이 받는 거고 3억을 병이 받으니까 동시 배당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데 이것도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례 보지 마시고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1번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돼요. 그때 채무자에 있던 후순위 권리자는 보증인 목적물이 경매될 때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2번 하나가 채무자 소유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물상보증인께 먼저 경매가 돼요. 그럼 공동저당권을 일단 다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될 때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을 못 받고 물상보증인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서 그 물상보증인 목적물에 있던 후순위 권자가 있을 거예요. 얘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권자가 있을 때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동저당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미리 정하고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채무액의 확정은 장래 보류합니다. 즉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설령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부종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산입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근저당권이 뭐냐? 제가 기초할 때 한번 말씀드리죠. 있죠. 을이 갑에게 A라는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6개월 뒤에 정산을 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을은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을 하겠죠. 이거를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게 되면 을에게는 장래 채권이 증감 변동하는 현상이 생기죠. X축을 기간, Y축을 채권액이라고 하면 을이 물건을 공급하거나 갑이 중간에 일부 정산을 해준다. 그러면 을의 채권액이 이렇게 증감 변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 정산해주면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물건을 공급하면 채권액이 증가하다가 6개월이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 계약을 함으로써 을에게 발생하는 장래 발생하는 다수의 액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결산기 6달이 지났을 때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6개월 뒤에 을의 채권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이 최고액이 뭐예요? 우선 변제 한도가 되는 거예요. 즉 갑이 6달 뒤에 돈을 안 주면 을은 담보를 경매에 넣어서 적어도 여기까지 우선 변제 받겠다라고 우선 변제 한도를 미리 정해놓게 됩니다. 요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채권이 불특정돼 있죠. 또 하나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채무가 일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부종성이 예외,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해요? 일단 계속적 거래 계약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계속적 거래 계약, A 물건을 6개월 동안 외상으로 공급한다는 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등기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일 것이고요.
근저당권자는 채권자인 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어 있더라.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들이더라. 불가분이더라. 이런 경우, 이런 관계가 성립. 이렇게도 말합니다. 불가분 관계라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됐으니까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다. 부동산 실명법 적용 안 된다. 그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디귿, 기본계약이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계속적 거래계약.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외에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계속적 거래계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부동산 물건이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꼭 등기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이건 근저당권이다 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예요. 두 개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근저당권의 효력. 채권이 불특정되어 있다는 걸 제하고는 보통의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확정이 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피담보 채권도 360조가 적용됨으로써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까지를 담보하는데 여기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 채무불이행, 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잖아요. 근데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전부 담보됩니다. 또 하나, 저당권 실행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로 배당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돼요. 저당권하고 다른 거 두 개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자, 일단 아까 그림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결산기가 도래하면, 즉 결산기 도래라고도 하고요. 존속기간 만료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럼 당연히 확정이 되겠죠. 또 하나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판례 보면 채권 채무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이 된다. 이게 당연히 기본이죠. 그 다음에 자, 아까 그림 이런 게 있었어요. 빵원이 된 경우. 아직 결산기는 남아있는데 채권 채무가 전부 소멸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요. 그럼 요 시점에서 당사자가 뭘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자, 이때 얼마로 확정이 돼요? 당연히 빵원으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결산기를 안 정했어요. 6개월 뒤에 정산한다. 이걸 안 정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때 채권이 확정이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다만 조심할 게 경매 신청이에요. 경매 신청. 경매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나눠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 등을 완납한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이 B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경매 신청의 경우에는 다르다. 채권의 확정 시기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그 신청했을 때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확정이 되면요. 그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 판례 1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확정됐죠, 신청 시에. 근데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했어요. 그럼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느냐? 번복되지 않습니다. 또 확정이 되면요. 이렇게 확정이 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따라서 확정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거래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채권, 이건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에 이자라든가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이거는 확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붙는 거니까 당연히 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담보된다. 이렇게 판결하겠죠. 이렇게 1번, 2번 판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중요합니다. 채권 확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채권 최고액의 뜻이에요. 채권 최고액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죠.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런 경우 최고액이 1억인데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확정이 됐는데 1억 3천으로 확정이 됐어. 다시 말해서 확정이 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요, 최고액을 근거로 나 1억만 갚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 최고액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채무자 너는 1억 3천을 다 갚아라. 채무자는 1억 3천을 다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 이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액의 의미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전부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우선 변제는 1억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 판례 1번을 보면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적법한 변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근저당권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내용 변경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확정하기 전에 최고액이라든가 존속기간 따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아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액을 변경했을 때는 당연히 변경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변경 등기까지. 기본계약 추가 변경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게 채권 채무자 바꿀 수 있는데 특히 채무자를 바꿨을 때 채무자를 바꿨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변경 후 것만 담보됩니다. 변경 이후 것만. 변경 이전 것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채무 내용 바꿀 수 있고 채무자도 바꿀 수 있는데 채무나 채무자를 바꿨을 때는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의 양도가 있죠. 확정 후에 우리 저당권에서 봤죠. 채권과 저당권 양도할 수 있으니까 근저당권도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채권 양도는 통지해야 되고 근저당권 양도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한꺼번에 같이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를 설령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는 없는 거예요. 전부를 한꺼번에 팔아먹는 거예요. 전부를. 그것도 확정 후에. 그죠?
따라 확정 전에 채권 일부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조문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부정성 완화 조문만 우리가 봤지만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저당권의 양도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해서 볼 게 있어요. 근저당권의 양도 되면요. 근저당권 자체는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채권 양도 사실은 통지해야 되죠. 그러면 갑, 을, 근저당권, 병, 양수인. 돈을 갚으면 저당권에서 뭐라 했어요? 갑은 양수인을 상대로. 누굴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 청구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고 그랬죠. 설정자 갑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기등기 말소 등기가 아니라 설정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저당권 소멸 사유는 별거 없죠.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였어요? 아까 이 그림 기억나세요? 채권이 증감 변도가 소멸했어요. 결산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채권이 전부 소멸한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면 기본계약을 해지하게 되고 채권은 빵원으로 확정이 되니까 근저당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근저당권 소멸 과수 디귿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요. 목적 부동산 선수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목적물이 근저당권에 양도된 게 아니라 갑소유 땅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고 변제가 됐다. 현 소유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물권적 채권에서 봤죠.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이 소멸했을 때 현재 소유자 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 근저당권 설정자였던 종전 소유자 갑이 근저당권 설정자였잖아요. 종전 소유자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근저당권 설정자였던 종전 소유자 갑도 계약상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기업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니은 요거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근데 3번은요. 우리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회복 등기 할 수 있죠. 그런데 회복 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왜? 어차피 경매를 통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말소될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3번이죠. 등기가 저당권이든 뭐든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가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회복 등기 할 수 있어. 다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 같은 담보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돼버리면 이때는 어차피 소멸할 운명이니까 회복 등기는 불가하다가 됩니다. 예외가 되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수저당권, 저당권 공동저당권, 근저당권 보시면 되고요. 포괄근저당 이런 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근저당. 요 공동근저당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공동근저당이 나오게 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채권 최고액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20회당의 경우에 아까 보세요. 공동저당. 갑소유 건물 9억.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6억짜리인데 을이 채권 최고액이 10억이. 근데 요걸 면적 경매에서 9억을 받았어. 채권 최고액이 10억인데 나중에 확정된 게 예를 들어서 4억쯤 됐어. 확정된 채권액이. 자, 이걸 먼저 경매돼서 9억을 받았어. 그럼 건물을 경매했을 때
5억을 배당받을 수 있냐? 못 받는 거예요. 최고액이 10억이야. 이 우선 변제 한도가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9억을 먼저 배당받았다. 최고액도 1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선 변제 한도도. 그러니까 건물 경매가 되었을 때 을은 그 건물 경매대가 6억에서 5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억을 한도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공동근저당에서는 조심하시면 돼요. 공동근저당에서는 최고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근저당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최고액만큼을 반복해서 배당받지 않습니다. 9억에서도 10억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고 6억에서도 10억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고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9억을 우선 변제받았으면 6억에서는 10억에서 9억을 뺀 1억을 한도로만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갑소유 땅 9억, 갑소유 건물 6억. 근데 이걸 누가 먼저 경매를 넣었어요. 그럼 을의 공동근저당, 여기도 근저당을 갖고 있고 여기도 근저당을 갖고 있을 텐데 요거는 채권이 확정이 되겠죠. 근데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요거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안 돼요. 요게 경매가 신청하면 그 신청이 될 때 채권액이 일단 확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을이 또 물건을 공급해서 그럼 채권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죠. 근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채권이. 뭐 이런 것들을 공동근저당에서는 간단히 봐주시고 요걸 가지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를 확인해서 매칭만 시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법 내용들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어려운 건 다 했어요. 이제 계약법을 보시면 됩니다. 계약법도 10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총론과 강론 각각 5문제씩 나오고요. 물권보다는 훨씬 수월하니까 계약법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